네, 신수신인 오늘의 인터뷰는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시는 에카스의 CTO 이영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용환입니다. 네, 사실 코인 커뮤니티, 블록체인 가상자산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에 교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런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는 그리고 예리한 통찰을 담고 있는 닉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 때문인데요.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가상자산 시장이 물론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하강 국면입니다. 좀 이렇게 침체되고 또 이런 와중에는 내재 가치가 제로다 해서 블록체인 투자는 더 위험하고 이런 가상자산 시장이 냉각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식의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갑론을박도 있거든요. 교수님 요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시장이 요즘 뭐 굉장히 다운되고 있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지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왜 나타나냐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한쪽으로 비트코인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자들이 줍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개미들 지갑에서 고래들 지갑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투자사들이 대형 전문 투자 기관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운돼 갖고 이게 다소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무너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대형 투자자들처럼 줍줍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개미들처럼 돈 잃고 그냥 나가시든지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어드바이스 드리는 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라. 옛날에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비트코인을 200불에 샀었거든요. 20만 원쯤에 샀었는데 1200불에 팔고 나오면서 너무 좋게 너무 신났다고 팔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개 갖고 있었나요? 한 10개쯤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냥 걱정이 없었겠죠. 그죠? 근데 저는 1200불에 팔고 나오면서 왜냐면 1200 그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그때 뭐 비트코인 규제한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갑자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죠.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조금 갖고 계실 텐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털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러면은 우상향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 2017년 한 해 2017년 1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불, 200불 하다가 연말 2017년 12월 말에 엄청나게 한화 기준으로 2,400만 원 수준까지 올랐지만 2018년 초부터 2018년 내내 하강해서 침체해서 급격하는 4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마치 그런 그 침체기를 지나서 또다시 비트코인이 8천만 원 가는 그런 시점이 바로 7개월 전이었듯이 다시 그런 상승세가 앞으로 있을 것이니까 투자자들로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물량을 빼앗기는 본인 스스로 남에게 던져주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남들이 줍줍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던지고 그냥 남에게 먹잇감이 되지 말라. 먹잇감 되지 말라. 네. 특히 대형 투자자들, 고래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들의 분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석 해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아니고 전문 투자자들은 줍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대열 속에 끼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개인들이 상당히 당황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입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과거 전공이 공대에서 공학을 전공하셨어요. 그것도 AI, 인공지능을 전공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전공하셨던 분이 또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의 전문가가 되시고 또 금융의 전문가가 되셨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옛날 인공지능을 한 사람으로서 옛날 인공지능 한 사람들은 뭐든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고 옛날엔 인공지능이 어떤 거였냐면 프로그램을 짜서 그걸 실행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 움직이는 것만큼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는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학도 배웠고 심리학도 배웠고 사회학도 배웠고 이런 것들을 과목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들 인공지능 전공하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논문은 그 replanning in response to conflict라는 건데 conflict가 일어날 때 충돌이 일어날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그거를 resolve하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replanning을 하나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블록체인에 보면은 컨센서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사실은 conflict avoidance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conflict 일단 일어나면은 long chain 메커니즘이라는 걸 써서 conflict를 resolve를 합니다. 제 전공인 거죠. conflict가 이 충돌이 일어나면 충돌을 어떻게 피하나, 충돌 일어나기 전에 피하나, 충돌 일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resolve를 하나. 그게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 인공지능 전공하고 딱 맞아 들어가고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인공지능 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래머뿐만이 아니고 그런 리solve에 대한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 전공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좀 이해가 갔네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 UI, 그러니까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샴페인에서 박사할 때 그 논문이 AI 전공 인공지능인데 그 중에서 위기, 갈등, 충돌을 해결하는 논문을 쓰셨고 그것이 바로 지금 블록체인 세계에서 컨센서스 메커니즘에 가장 딱 들어맞는 공부를 그러니까요.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한편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문 사회적 소양도 중요한데 그 예전에 공부하실 때 이미 학사, 석사, 박사하는 중에 심리학이나 교육학 두루 섭렵하셨고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건국대 또 차이과대학 계실 때 주로 저희가 알기로는 핀테크 쪽, 금융공학 쪽의 전문 교수님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또 금융 쪽 하실 수 있었던 건 가령 금융 쪽의 어떤 그 실무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거나 그런 과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선물 옵션 소프트웨어도 개발하셨다고요. 그 얘기도 예. 좀 해주십시오. 제가 박사학위 졸업하고 나서 인공지능 졸업하고 나서 그때쯤 인공지능 윈터라는 게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혹독한 그때, 겨울. 네, 혹독한 인공지능에 관한 혹독한 겨울이 왔는데 그때 이제 취직을 처음 한 게 선물 옵션 만드는 그 선물 옵션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취직을 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해서 그 트레이딩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거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명이 그 AI 전공하신 분을 뭐 로봇 만들거나 소프트웨어 계속 그쪽으로 만들게 하지 않고 묘하게 시장 상황이 금융 상품 어떻게 보면 지금 블록체인 가상자산 그 시장은 기존 금융 시장하고 대단히 흡사한데 그쪽에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선물 옵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으로 이끄는 거군요. 그렇죠. 야, 재미있는 거는 조금 추가를 하면은 네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물 옵션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3분의 2는 시카고를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 졸업했기 때문에 일리노이 대학 사람들이 시카고에 많이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그 인더스트리가 사실은 시카고는 사실 그런 선물 옵션 소프트웨어 만드는 걸로 먹고 살아요. 그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요. 예, 전 세계 주요 인더스트리네요. 그렇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시카고를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 그래서 일리노이에서 좀 공부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런데 찬스가 취직할 많군요.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인공지능의 혹독한 겨울이 아니었으면 전혀 이쪽 인더스트리
오지 않으실 수도 있었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참 신기합니다. 그 교수님, 건국대 이렇게 오시고 그 이후에 보도를 보면 교수님께서 우리가 인터넷 www 트리플 W 관련한 그 커뮤니티 의장도 하시고 또 ISO 국제 표준 기구의 한 섹터에 또 의장도 하셨어요. 그 국제 표준 기구라고 하면 표준을 만들고 인증을 하는 대단한 곳인데 그건 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2015년에 이제 금융 IT 학과라는 게 정보통신대학원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쯤 그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거기에 주임 교수를 맡아서 하게 돼요. 근데 거기 주임 교수를 할 때 그때 이제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그 암호화폐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 갖고 2010년부터 9년부터 시작해 갖고 2010년 뭐 넘어가면서 이제 2015년쯤 되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쯤 이제 이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금융 IT 학과니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어서 우리 좀 모여서 스터디 그룹 좀 하자 그러고 사람들을 모아요. 그때 베이게이트라는 회사에 이동산 이사하고 블로코라는 회사의 김원범 대표 이런 사람들, 김종환 대표 이런 사람들 한 서너 명이 모여서 그룹을 만들었는데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좀 우리 하는 거를 액티비티를 좀 레코딩을 좀 해놓자 그래가지고 레코딩 하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툴을 가진 데가 W3C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 커뮤니티 그룹을 제안을 해요. 제안서를 하나 내는데 그냥 한 페이지 냈는데 그게 억셉트가 돼요. 오, 예. 억셉트가 되니까 이게 국제기구라는 그렇게 큰 국제기구라는 거 우리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블록체인 커뮤니티 그룹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지니까 글로벌리 어나운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신문에서 또 거기 넷이서 만든 건 잘 모르고 막 거기 한국 사람이 의장 됐다 이제 블록체인 표준화는 한국이 주도한다 이러고선 과장된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의장이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하얘서 그랬었거든요. 그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큰 국제기구 W3C가 그런 제안을 한 곳이 그 전에 없었던 거죠. 없었어요. 그죠?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 시기에 그런 제안을 한 곳이 딱 교수님 한 그룹이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니까 교수님의 업적에 맞고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어나운스는 됐는데 이게 커 보이는데 사실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죠. 뭐 그 사람 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블록체인 커뮤니티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트코인 200불에 샀다고 하는 것도 그 2015년쯤이십니까? 2015년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참 묘하네요. 200불에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1200불에 파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씨 네. 너무 신났죠. 그러다 2017년 맞이하셔서 엄청 후회하셨겠네요. 요즘 더 후회하죠.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네네. 예. 여러분들 그냥 비트코인 갖고 계시거나 이더리움 갖고 계시면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암호화폐는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법칙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양에 비해서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털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 재밌는 그 아까 사전 인터뷰 때 패럴의 어떤 인생 그런 걸 좀 평행 이론 같은 거 좀 느낀 것이 전에 제가 인터뷰한 그 박창기 대표님 경우에 묘하게 그분은 또 자연과학, 식물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당시 삼성그룹의 일원이었던 CJ 제일제당의 런던 지점장, 뉴욕 지점장 하시면서 선물의 세계 많이 이렇게 익숙해지셨었는데 묘하게 또 교수님도 그 선물을 하시고 그리고 또 현재는 또 같이 또 일도 하시고 또 이런 블록체인에 그분도 2015년쯤에 뛰어드셨고 교수님도 2015년대 블록체인 본격적으로 뛰어드시게 되고 대단히 아주 묘한 그 운명적인 그 만남 느끼게 됩니다. 교수님 사실 요즘 뭐 코인 중에서는 제일 그 유망한 거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인데 그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하실 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고 안정적으로 느껴지셔서 계속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편 그것이 너무 채굴을 하는데 전력 소모가 심하고 또 전송 속도도 너무 느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역시 투자하기에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나 교수님은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비트코인은 형편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형편없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새로운 기술을 장착한 여러 가지 코인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열악한 그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하지만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코인은 수요 공급 법칙에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2,100만 개밖에 없어요. 그 저기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총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죠. 딱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밖에 없는데 지금 1,800만 개가 채굴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300만 개를 채굴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씩 다 갖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이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상대적으로는 약간 대장주인 상태에서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요. 그 수요 공급의 공급만 생각하면은 비트코인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은 믿지 마십시오. 그냥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상향하게 돼 있다. 그러고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비트코인이 우상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다소 떨어지고 있어요. 다소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잠시. 네. 잠시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예,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신뢰하는 어른이시기 때문에 교수님 판단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100% 신뢰하고요.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계시다면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 다음 대장주라고 하면은 대장 종목은 이더리움인데요. 이 이더리움 역시 상당히 핫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메인넷으로서 상당히 역할을 크게 하고 있어서 ERC20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토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 이거 역시 뭔가 조금 더 가스비를 줄이고 뭔가 전송 속도를 개선하고 그래서 뭐 솔라나라든지 기타 대체제들이 나오게 되면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또 그 가치가 떨어져서 투자자들로서는 가격 하락에 따른 그 위험을 안게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더리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더리움은 일단 생태계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생태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돌아가는 앱 종류만 한 3,000개 종류가 돌아가거든요. 3,000개에서 4,000개 사이 돌아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생태계가 비교될 만한 그 다른 코인들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생태계를 리플레이스하는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지금 아직은 뭐 몇 년간은 앞으로 수년간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경쟁적인 그 코인들이 나왔어요. 예컨대 에발런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어디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인가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교수인 교수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발런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알고랜드라고 MIT 교수가 만든 코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코인들이 이더리움과 경쟁을 뭐 수년 내에 한 2, 3년 내에 해가지고 이더리움 그 생태계가 축소가 될 거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한동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만큼은 아니지만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낙관해 주셨고요. 경쟁자가 에버런치나 알고랜드 같은 것이 생기더라도 시장을 이것이 당분간 장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교수님 코인 시장 전반에 대해서 코인 전반적으로 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코인 투자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인터넷에 보면은 차트 놓고선 줄긋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기술적 분석. 예, 그걸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먼저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기술적인 특징하고, 코인에 투자할 때는 어떤 거를 검토하셔야 되냐면 기술적 특징하고요, 비즈니스 모델하고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예컨대 제가 조금 아까 알고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알고랜드는 누가 개발하고 있냐면은 실비오 미켈리 교수라는 MIT 엄청난 교수님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인 실제로는 노벨상, 컴퓨터 사이언스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 튜링 어워드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암호화계 대가고요. 그러면 이게 성공할 거냐? 성공할 거로 보이죠? 그런데 논문도, 그거 기반 논문도 27개인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MIT 제자들이 계속 거기에 남아서 거기 회사에 인발브하고 개발하는 중이고요. 많은 MIT 졸업생들이 거기에 실제로 참여 기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코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생태계가 거기 어디 있지? 사인은 많이 했는데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을까? 꼭 보셔야 돼요. 생태계에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만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왜 그게 생태계가 안 만들어졌냐면은 생태계 중에 그 오라클을 제공하는 기업이 작년 6월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 것들, 이런저런 기술적인 부분이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좋은 코인이라면서 왜 가격은 안 올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가격이 왜 안 오르냐?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왜 안 올랐냐면 이 코인은 또 특징적으로 가격이 오를 때 재단에서 가격 그 코인을 시장에 파는 알고리즘이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드 셀링이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5%에서 10% 올라간다 그러면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가격 눌러주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잘 됐냐 안 됐냐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건 가격 오르는 패턴이 어떻구나 하는 걸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놓으면 좋으냐?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격 오르는 패턴을 잘 모르시면은 이게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스트럭처드 셀링이 들어가서 그렇고요. 또 비슷하게는 에발렌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에발렌치가 가격이 오르다가 갑자기 가격 하락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터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락을 하지 않습니까? 초기 코인을 팔 때 그 락이 언제 풀리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어떤 패턴으로 오르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이게 줄긋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패턴을 기억하고 나신 다음에 줄긋기도 하셔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지 코인에다가 줄긋기 아무리 해봐야 절대로 줄긋기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게 왜 올라가는지, 장난해서 올라가는지 작전에 의해서 올라가는지 꼭 기억을 아셔야 되고요. 그 코인을 주도하는 세력이 누군지, 그 코인에 인발브하고 있는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개발자들이 누군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러그풀을 당하든지 한 방에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 채널에 오셔서 이런저런 코인의 특징들을 들여다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그 기업 만드는 발행자 주체가 갖고 있는 기술의 특성, 기술적 특성을 살펴봐라. 또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봐라. 그리고 그 생태계를 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드는 주체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 주셨는데 설명하시다가 오라클 말씀하셨는데 오라클 모르는 분들도 계신 분. 오라클은 네. 외부의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 데이터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딥파이를 만들 때
비트코인 가격을 알아야 돼요. 오늘 비트코인 이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을 알아야지 디파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를 바꿀 때 정확한 환율에 의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이더하고 비트코인 사이의 환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풀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이 풀의 그 유동성 공급의 사이즈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킹 당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디파이를 만들 때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하고의 환율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글로벌한 환율 가지고 바꿔주는 게 요즘 많이 나오는 형태의 디파이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을 그런 데이터를 갖고 오려고 그러면 외부 데이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 외부 데이터 끌어오는 걸 대부분 오라클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컨대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시장 내부에서 그 데이터 갖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컨대 오늘 온도는 몇 도고 오늘 토트넘이 이겼는지 졌는지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지 베팅 사이트에서 돌아간다든지 블록체인 기반 베팅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라클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런 오라클 데이터가 항상 들어와 있어야지 생태계가 확충이 됩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오라클 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스크래핑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서비스로 네네. 생태계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건 이제 코인 보실 때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이게 어떻게 코인이 분배가 돼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냐면 언제든지 난 털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터는 순간 여러분들은 러그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1월 10일 저녁에 장영국 대표께서 모 유튜브 채널 알고란에서 말씀하시기를 위메이드와 위믹스는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즉 알고란 유튜버 진행자께서 장 대표에게 위메이드 주식으로 투자하는 게 나냐 위믹스 코인으로 투자하는 게 나으냐라는 질문을 했고 장 대표는 난처하시니까 그랬겠습니다만 위메이드와 위믹스는 하나의 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위믹스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위믹스 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 목표고 우리 그렇게 노력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난 50일 동안 회사 측에서 위메이드 측에서 전혀 공시 없이 임의로 자체 보유 물량을 투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많이 시장에 출회하고 매도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용처도 공개하지 않고 어디에 쓸 것인지 공개하지 않고 많은 규모 물량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출회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반감,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모 유튜버의 노력으로 인해서 위믹스 존 버남이라고 하는 분이 본사 성남 그 판교에 있는 위메이드 본사에 찾아가서 본사 직원을 붙들고 확인한 그 결과 위메이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매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그 위메이드 측의 세상에 좀 해명하는 자리가 이루어진 것이 다행이고 또 1월 11일 업비트에 새로 상장하면서 위믹스 정보란에 3개월 1월 기준, 1월 말 기준, 2월 말 기준, 3월 말 기준 유통 계획이 그래도 공개된 것이 성과이자 나름대로 좀 나아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디 위메이드 측에서는 과연 지난 11월 20일 고점을 시현했었던 그 시점부터 50일간 1월 11일 오후 1시 37분까지 그 50일 동안의 루징 스트리크 계속 가격이 하락하는 그 추세 속에 과연 몇 개의 위믹스를 매도했고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하냐면 1000만 개씩 계속 시장에 출회할 거라고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장 대표께서. 그러면 1000만 개, 3개월 동안 3000만 개가 출회되는 것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투자자들이 판단하려면 지난 50일 동안 위메이드가 얼마만큼의 물량을 시장에 쏟아냈는지를 공개하셔야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위메이드의 IR 담당자 혹은 장영국 대표님, 기타 책임 있는 담당 임원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셔서 이러한 생각을 존중하셔서 지난 2021년 11월 22일부터 2022년 1월 11일 오후 1시 37분 사이에 위메이드는 몇 개의 자체 발행자 보유 물량을 매도했는지를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위메이드가 업비트 1월 11일에 상장하면서 그 정보란에 공지한 3개월 유통 계획에 있는 1월 기준 1억 5,800만 개 남짓되는 그 물량은 1억 5,800만 개를 지금 시장에 넣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빗썸 그 위메이드에 이미 풀려 있는 물량이 그만큼이라는 말씀이신 건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시면 시장 참여자 투자자들께서 혼동 없이 올바른 투자 대응하시리라고 짐작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